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크게 앓거나 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바로 제 어린 시절 일 때문입니다. 저는 병에 걸렸단 이유 하나로 엄청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거든요. 아마 다들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 부모님에게 외면을 받았죠. 물론 두 분 모두는 아니었고요. 엄마만큼은 저를 끝까지 책임지려 노력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란 인간은 정말 감정도 메말랐나 싶을 정도로 저를 팽했고 말이죠. 그래도 저를 끝까지 바라봐준 엄마를 위해서라도 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아니, 사연을 보내는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는 바로 복수입니다. 저를 팽했던 아버지에게 아주 보란듯이 그에 걸맞은 복수를 해주었거든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우량아로 태어나서 부모님 모두 제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겠다 생각을 하셨다 하더군요. 아무튼 서울이라는 한국의 중심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딱히 유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조그마한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로서 아버지의 가게와 집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보살폈죠. 갓 태어났을 무렵엔 엄마가 거의 집에만 매달리다시피 해서 저를 돌보곤 했었다고 해요. 우량아의 밝고 건강한 성격을 가졌던 전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 해바라기 같은 존재였다 하더군요. 그런데 일이 생긴 겁니다. 10살 무렵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제 인생은 거의 180도로 바뀌어 버렸죠. 다들 제가 어떻게 건강하냐 궁금하시겠지만 지금은 아주 일반 사람들처럼 펄펄 날아다닙니다. 너무 격하거나 힘에 부치는 일만 아니면 평범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일반인이죠. 사실 옛날에나 백혈병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 불렀지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빠르게 발병 확인을 하고 치료만 제때 받으면 완치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다만 짐작하시겠지만 그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병원 생활이 시작되고 난 뒤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처음에는 낫기만 하라던 아버지는 점점 얼굴에 미소를 잃어가셨고 절 항상 옆에서 돌봐주던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이젠 제 옆을 떠나 밖에서 일을 하느라 바쁘셨고 그나마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절 보러 오셨다 병실 구석 작은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것뿐이셨어요. 병간호를 하면서 일까지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버지라는 인간이 돈까지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버지란 인간은 말이죠. 아픈 자식이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아주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 악랄한 게 있으면 이런 인간을 두고 말하는 건가 싶었죠. 여보, 우리 연희 이번에 병원비 안 내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 힘들지도 모르겠대. 저번에 적금 들어놨다던 돈 있지? 그거라도 일단 깨서 사용하자. 애는 일단 치료하고 봐야지. 뭐? 애 때문에 적금을 깨자고? 당신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 적금을 깨잔 소리를 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애가 아프다는데 애부터 어떻게 치료해야지. 막말로 생활비를 달란 것도 아니고 애 치료비라는데. 내 돈 말고 당신 돈 써서 애 치료비 되면 되잖아. 당신 말처럼 막말로 애가 이 지경으로 된 건 전부 엄마인 당신이 애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마지막 아버지의 말에 엄마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셨어요. 그 뒤로 엄마가 아버지를 찾는 일은 없었죠. 그럴 만합니다. 어린 저 역시 자는 척하며 듣게 된 이야기에 상처를 크게 받았으니까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병원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바로 아버지가 상간녀와 도망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픈 와중에 이런 소식까지 들으니까 눈앞이 핑하고 돌더라고요.
부부 당사자도 아닌 제가 이 정도인데 엄마는 어땠겠어요? 아마 엄마 입장에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 엄마 혼자서 저를 돌보며 생계까지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주부 말고는 아무런 경력도 없던 엄마였으니 혼자서 제 병원비까지 대면서 생활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기만 했고 다행스러운 것은 제 병세가 점점 나아지면서 이제는 퇴원 날짜를 받아둔 상태였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는 악착같이 버티면서 어린 절 책임져 주셨죠. 아마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엄마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과로였죠. 어떻게든 저 하나만큼은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산다는 게 결국은 과로를 불렀던 겁니다. 슬펐죠. 너무나 슬펐어요. 아버지란 인간은 살아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부모님은 저를 끝까지 책임졌던 엄마밖에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아버지를 엄마 장례식에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가 친척 어른들의 생각은 달랐죠. 기어코 엄마 장례식 날에 그 악마 같던 아버지란 인간을 부르더니 한 소리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어찌됐건 자네 아내인데 자네도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요? 아, 이 사람이 당신들한테는 말도 안 했나 보죠. 저희 이혼한 지 벌써 1년은 지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이거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뭐? 자네들 애한테 헤어졌단 말도 안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어른 문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두고 말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그 여자 위자료로 제가 1,000만 원이나 줬습니다. 이 정도면 할 도리 다 했지.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맞아요. 아버진 이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바람을 핀 주제에 당당하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줄 테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뻔뻔하게도 엄마 장례식에 와서 조문객들 다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고요. 당연히 외가 친척들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앞서서 제 아버지 행실을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후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뻔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외가 친척들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앞서서 제 아버지 행실을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후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뻔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처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 친척들 무시하고는 그대로 장례식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난동을 피우고 나갔거나 말았거나 시간은 흘러 엄마 장례식은 끝이 났고요. 저는 부모님 없는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됐죠. 성인만 되면 혼자서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친척집 전전하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나마 절 아껴주셨던 이모부가 구해준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죠. 처음 3달 도움을 받곤 그 뒤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하루가 부족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들보다 노력하고 밤잠 줄여가며 산 덕분인지 대학 비용은 대부분 장학금으로 커버가 가능했고요. 경영학과를 전공해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제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추가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공부를 하며 스스로를 단단히 만들어갔죠. 그렇게 한 10년 정도 생활을 했을까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한 자금이 모여 저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직원 10명은 되는 소기업으로 성장했죠. 나이 40대 초반에 소기업 기업 대표가 된 저는 청소년기 친척집을 전전하던 생활을 하던 소녀가 꿈꾸던 안정된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미스였죠. 사는데 바빠서 연애고 뭐고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설립한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놀랍게도 제 전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해놓고 갑자기 인테리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겠다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으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겠다 생각했던 건 사실 이전에 다녔던 광고 회사에서의 일화 때문인데요. 다들 광고라고 하시면 흔히 TV 광고나 옥외 광고 아니면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일상 주변의 광고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담당했던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집을 테마로 하는 광고 기획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알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예전보다 더 신경 쓰고 산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경영을 전공했지만 따로 건축 쪽도 공부하면서 사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회사가 지금까지 커오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잊을만 하면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철물점이 있었잖아요. 철물점 하면서도 간단하게 인테리어 보수 시공 같은 작은 건수들은 받아서 하곤 했거든요. 보통 철물점 하시는 분들 중에선 이렇게 노가다 작업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죠.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그딴 식으로 망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어쩌다 보니 회사의 위치가 이전 제가 살았던 동네와 가까워지면서 일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성인이 된 후에 엄마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 아주머니가 절 어떻게 알아보시곤 말을 걸어왔거든요. 어머, 너 옛날에 파란 대문집에서 살던 연희 아니니? 어쩜 이렇게 컸대? 몰라보겠다, 야. 아줌마 기억나? 너희 엄마랑 친하게 지내서 많이 봤잖아.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딱딱하게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해? 내가 너 어렸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희 엄마 그렇게 가고 나서 내가 무슨 도움이라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동네 떠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잖니. 어쩌다 보니 만난 동네 아주머니였지만 옛날 엄마가 살아계실 적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같이 차 한 잔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고 이대로 골목에 서서 이야기하기보단 가까운 데 가서 차라도 마시고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연희야, 너 요즘 너희 아빠 소식은 아주 모르니? 내가 그 양반한테 좀 빌려준 게 있어서. 아버지요? 아주머니, 저희 엄마 장례식 때 오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인간 그 뒤로 찾고 다녔겠어요? 그것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피는 숨기지 못한다고 가족이잖아. 그래서 알고 있나 했지. 아니, 솔직히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한테까지 너희 아버지를 찾겠어. 그 양반이 내 돈 빌려가 놓고 홀라당 도망가 버려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아니? 너희 엄마 장례식 비용이라면서 빌려갔는데. 엄마 장례식 비용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엄마 장례식 비용 저희 외가 친척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줬는데. 뭐? 아니 그럼 그 양반은 도대체 왜 내 돈 가지고 입 싹 닫고 나른 거니?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럼 이렇게 너 만난 것도 어쩌면 인연인데 네가 아버지 빌려간 돈 좀 갚아라. 어쨌든 너희 아버지잖아. 엄마 이야기로 한껏 친근함을 표하던 동네 아주머니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대뜸 엄마 이야기에서 연 끊은 아버지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저도 모르는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으라 말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이 아주머니도 엄마와 아버지 사이 일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 못 갚겠다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한텐 부모도 아닌 인간인데 제가 솔직히 갚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뒤로 저희 회사 사무실까지 어떻게 찾아내선 찾아와서 아버지 빚을 빨리 갚으라 독촉까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빌려갔던 증거라면서 차용증 같은 것까지 들고 와서 말이죠. 정말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다 저희 직원들 얼굴 보기도 쪽팔렸고요. 왜냐고요? 그 아주머니는 아버지 빚을 갚으라 회사에 찾아와선 아주 회사 한복판에서 벌러덩 누워서 아버지가 남긴 차용증 떡하니 남들 보라고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버지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 한 날 이후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말이죠. 이 상황에서 더 우습다 생각한 건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란 인간이 아주머니에게 빌려간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말하던 그 1,000만 원 있죠? 그 돈에 더해서 자기 생활비 명목인지 500까지 총 1,500만 원을 빌려갔더라고요. 그래도 뭐 말로는 제 심정은 이해하니까 이자까지는 안 받겠다고 원금이라도 당장 갚아달라 회사까지 와서 떼를 쓰고 있으니 제가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갚으면 직원들 일하는데 속 시끄럽게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제 회사에서의 이미지도 다 깎아먹고 저에겐 플러스가 될 만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매일같이 와선 사업 이렇게 번창하면서 그깟 돈 1,500 없어서 못 갚냐 회사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죠. 물론 경찰 불러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경찰 안 불렀던 건 아니에요. 아니, 저희 현장까지 쫓아와서 고객 앞에서도 아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저도 경찰 불러서 업무 방해다 하면서 했지만 또 경찰이 아주머니 말을 듣더니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며 그냥 가버리고 저 역시도 경찰한테 어릴 적 바람나고 이혼해서 집 나간 사람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해결해야 하냐며 반박도 해봤지만 이런 문제는 알아서들 해결해야 한다 하더군요. 이게 정말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지.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긴 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 회사 이미지도 나빠질 게 뻔하고 이리저리 소문도 신경 쓰이고 하니 그냥 갚았던 거죠. 저라고 속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딴 인간 때문에 제 생돈이 날아갔는데 아주 제대로 제 마음에 복수심을 불태워 주시더군요. 이런 태풍 같은 일이 한 차례 지나가고 뭐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회사는 이사 간 곳에서도 잘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정말 의도치도 않은 곳에서 아버지란 인간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 의뢰로 비즈니스 미팅을 나가서 말이죠. 이번에도 저희 이사장님 말만 믿고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그럼 저희야 감사할 뿐이죠. 요즘 황 사장님도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 많으시다면서요? 예, 저희 사장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하청업체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돌아다니신다니까요. 밑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아주 눈치가 보이죠. 알죠. 저도 황 사장님이랑 일 많이 해봤으니까요.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요. 아유, 말도 마세요. 이번에 하청업체 갔다가 무슨 말단 직원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장단 맞추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말단 직원 이야기가 어땠길래요? 무슨 사고라도 크게 쳤던 모양이죠? 그건 아니고 늦은 나이에 사업 실패했는데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자존심 내려놓고 공장까지 들고 와서 아주 열심히 한다고.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 가지라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김상철이라 그랬나? 김상철. 저희 아버지 이름이었죠. 순간 놀라서 고객 앞임에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그 하청업체 김상철이란 사람에 대해 구구절절 제 앞에서 말을 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젊을 때 사별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재혼했다는 딱 그 이야기 하나만 빼고 말이죠. 저는 아버지란 사람을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었던 사람이기에 애초에 성인이 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아버지란 인간의 성까지 도려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아버지 성인 김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성인 이를 따르고 있었고요. 그러니 제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직원은 제 반응에도 절대 무슨 연관이 있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씨고 아버진 김 씨였으니. 그 말에 저는 고객과의 미팅을 마치고 헤어져 그대로 그 하청업체라는 곳을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김상철, 아버지를 찾아서 억울하게 갚아야 했던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야겠다 생각했죠. 엄마가 그렇게 가시고 떠났던 사람은 결국 사업 실패로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제 마음엔 내가 당한 만큼의 수모를 다시 되갚아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먹고 찾으려 하니 아버지란 사람은 이미 그 하청업체를 그만둔 상태더군요. 며칠 전에 사직서를 내더니 그대로 홀연히 사라졌다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찾는다는 걸 알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귀신이 곡할 노릇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 나뭇가지라도 붙들어 보겠다는 심정으로 제게 그 이야기를 해준 고객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그 일 잘한다는 직원에게 일 좀 맡기고 싶으니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 회사랑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들에게도 김상철 이름을 듣게 된다면 저에게 꼭 좀 연락달라 부탁도 했고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또다시 전 김상철 아버지의 이름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거래하는 철물 유통사 사장 이름이 제가 말해줬던 김상철이란 이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놓칠세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놓칠 수 없단 마음으로 말이에요. 아버지란 인간은 예전 그 업체를 그만두곤 작은 철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더군요. 처음엔 바로 들이닥쳐서 이전 동네 아주머니가 제게 건넸던 차용증 들이밀곤 무슨 일이냐 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기로 했어요. 무조건 들이대고 화를 내는 건 제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 아버지란 인간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아버지란 인간 정말 저만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더군요. 왜 예전에 상간녀와 바람나서 도망까지 쳤다고 했잖아요. 그 상간녀랑 눈 맞아서 재혼까지 하고 본인이 하던 철물점 싹 정리한 돈으로 상간녀 명의의 사업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간단한 음식점 같은 걸 했던 모양인데 본인이 철물점도 해본 사람이니 가게 운영하는 거야 거저먹기라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단단히 착각을 했던 것 같더군요. 왜냐면 그대로 그 사업을 말아먹었거든요. 상간녀란 인간도 사실 뭐 직업이 대단히 있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도 그냥 가정주부로 살던 사람인데 어쩌다 아버지란 인간과 눈 맞아서 그대로 집 나간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없는 돈까지 탈탈 털어서 열었던 가게가 망했으니 그게 전부 다 빚으로 남아버렸던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빚 갚아보겠다 상간녀와 함께 여기저기서 일을 했던 모양인데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상간녀란 여자랑 틀어졌는지 또 이혼까지 했더라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그 빚을 다 갚았는지 처음으로 이름을 전해 들었던 하청업체란 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지금의 철물 유통사를 차렸던 거예요. 물론 빚을 전부 갚은 건 아니었죠. 왜냐고요? 동네 아주머니나 다른 주변에 있던 지인들한테 빌렸던 돈은 다 갚지도 않았으니까요. 막말로 급한 불만 끈 거죠. 모든 정보가 모였겠다. 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아버지란 인간의 회사가 있는 곳 근처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할 만한 일은 없는지 찾기 시작했죠. 신은 제 편인지 급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는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작업권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이면 절 알아볼지 모르니 제가 신임하는 직원을 시켜서 최대한 아버지가 운영하는 철물 유통회사와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게끔 해달라 부탁을 했죠. 저와 회사 초창기부터 같이 일했던 직원이라 제가 이런 부탁은 잘 안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이번만큼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도와달라 말하니 그냥 알겠다 하면서 제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여주더라고요. 일단 초반 계획은 이랬습니다. 마치 이 근처에서 같이 일할 업체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저희 회사 명함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큰 건들을 나열하면서 앞으로도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식의 돈이 될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넘어올 거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름 이쪽 방면으론 잘한다 소문도 나 있고 일 처리도 대금 처리 방식도 깔끔하다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미적지근하던 반응이었지만 저의 자신감처럼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미끼를 물었고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현장을 방문해선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널브러진 자재들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본인들은 더 좋은 자재, 더 좋은 가격으로 대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다 제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었냐고요? 그 현장에 있던 건축 자재들은 일부러 제가 저품질의 자재들을 잠시 옮겨놨던 거였거든요. 예전 가성비를 엄청 따지던 고객의 아우성에 어쩔 수 없이 구매했던 재고나 다름없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은 전혀 모르고 직원에게 신난 얼굴로 이런저런 설명까지 더 덧붙이면서 자기 회사를 어필하고 갔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그 뒤로는 간 좀 졸여보라고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연락을 했죠. 저희 직원이 연락을 하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서 작성하러 올 수 있다며 말만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바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회사로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란 인간은 정말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잔뜩 흐트러진 옷차림을 하고 회사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런 모습을 사장실에서 보고 있던 저는 일단 회의실로 아버지란 사람을 보내도록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은 직원이 아닌 바로 제가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막상 아버지란 인간을 보러 가려고 하니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긴장인지 아니면 곧 복수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인지 손발까지 떨렸는데 그런 마음 어떻게든 다잡고 아버지가 있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인간을 향해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그쪽이 이번에 저희랑 같이 일하고 싶다던 김상철 사장님이신가요? 예. 제가 김상철입니다. 이런 훌륭한 회사 사장님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거 젊으신 여 사장님이셨군요. 이번 계약부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약이야 뭐 저희 직원이 잘 준비했으니 이대로 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김상철 사장님? 얼굴이요? 제가 사장님을 어디서 뵌 것 같진 않고 혹시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습니까? 정말 우습네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던 모양이죠? 딸 얼굴까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상간녀랑 바람나서 집까지 나갔던 김상철 씨. 딸? 설마 네가 연희? 아니 우리 연희는 김연희인데. 제가 절 그렇게 대하고 버리고 간 사람 성을 왜 써요? 그 성은 진작에 버렸어요. 제가 딸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그제야 절 알아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 정리가 끝났는지 이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명이 아주 어이가 없었죠. 아니 네가 오해하는 거다. 그때는 이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뭐가 그렇게 어쩔 수가 없으셨는데요? 엄마한테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 거? 아니면 내 치료비는 절대 대줄 수 없었다는 일? 아니면 상간녀랑 바람나서 집 나갔단 이야기? 너무 많아서 다 대기도 힘들 지경인데요? 잠깐 연희야 잠깐만. 이 아빠도 말할 시간 좀 줘라. 이 아빠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 네 병원비가 오죽 컸었니. 지금이라면 너도 이 아빠 마음 이해할 것 아니냐. 이해? 지금 이해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엄마랑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딴 년 손잡고 나간 사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고작 하는 변명이라곤 제 병원비 타령이었으니까요.
당시 엄마가 맛봤던 절망은 이 인간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은 마음에 그간 분출하지 못했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할 것만 같았죠. 네 엄마 입장 말고 아빠 입장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엄마가 이 아빠를 얼마나 몰아붙였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했겠어. 엄마가 몰아붙였다고요? 아픈 딸내미 병원비 좀 달라고 했던 게 그렇게 몰아붙일 만한 일이었나요? 정말이라니까. 내 참 억울해 죽겠네. 나도 너희 엄마가 매번 그놈의 돈 하지만 않았어도 바람 날 일은 없었어. 그 여자랑 도망갈 일도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전부 엄마 본인 탓이다. 그 변명 지금 30년 동안 준비하신 건가요? 그깟 소리 하려고 엄마 장례식 날 가는 길까지 시끄럽게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냐고요?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이 인간과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더 구역질이 나왔던 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든 자기 회사랑 같이 일하도록 설득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란 인간은 끝까지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이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던 저는 그간 노력해서 세웠던 계획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대로 아버지를 회사에서 쫓아냈고요.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화가 가라앉으면 연락을 달라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어이없게도 떠오른 건 살아생전 엄마가 아버지에게 제 병원비를 달라고 소리치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와 입장은 반대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을 손에 쥐고 있는 저와 그 돈이 필요한 아버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직원들은 처음 듣는 제 모습에 다들 깜짝 놀라서 그날 하루는 제 눈치를 보며 일했고요. 저는 화를 사귀고 싶었지만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 화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 있으면 괜히 직원들만 피곤하게 만들겠다 싶어 일찍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란 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애초에 세웠던 계약건은 물 건너갔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란 인간은 그날 제가 그렇게 쫓아냈는데도 제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인가 봐요. 왜냐고요? 다음날 뻔뻔하게도 직원에게 제 연락처까지 받았는지 사과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본인이 그날 너무 변명만 늘어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엄마의 일은 본인도 잘못했고 안타깝다 생각한다고 말이죠. 너무 늦은 후에 거기에 뻔히 의뢰하는 반성의 말. 더 이상은 이 인간과 상종을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문을 구하게 됐죠. 누구한테냐 하면 말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제 일을 도와주었던 신임하던 그 직원에게요. 그 직원은 한때는 제 전 회사 직장 동료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회사를 만들기도 전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제 과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사이라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만 시간을 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죠.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직원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어요. 역시나 더 이상 그 인간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 한숨이 나오던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인간의 회사와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상관없다 했죠. 애초에 제가 전달한 이전 계획서에도 어차피 계약은 진행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제 대답을 들은 직원은 조용히 자기 생각을 저에게 전달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계획은 어떠냐 하면서 원하는 복수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직원이 저에게 전달해 준 계획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생각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그 아버지란 인간의 삶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칠 수 있었죠. 그 뒤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대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했죠.
그날 일은 죄송해요. 엄마 생각하니 저도 그때 생각에 화가 나서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니 그게 어디야.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건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도 미안하다. 그래요. 그럼 저희 이걸로 예전 일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이전에 했던 일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저번에 우리가 어느 얘기까지 했었지? 단가까지 이야기했던가? 이 아버지란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지 제가 먼저 미안하다 손을 내미니 그 손을 덥석 잡고는 아주 좋다고 신나하더라고요. 저번에 그렇게 저에게 모진 소리를 들어놓고도 말이죠. 아무튼 당장의 계약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조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느낌으로 자리는 마무리 지었는데요. 생각보다 아버지란 사람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움직여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쭉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위한 초석이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곧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대략적인 조건 이야기가 오간 후 아버지란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희 회사로 잦은 연락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조건 이야기가 오간 후 아버지란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희 회사로 잦은 연락을 했습니다. 정확하겐 제 핸드폰으로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제 복수 시나리오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 될 것만 같은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었죠. 연희야, 우리 저번에 했던 이야기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지. 공사 곧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일정이 꼬이는 모양이에요. 해당 담당자한테 저도 연락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꼭 좀 부탁한다. 아빠도 여기 이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제가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니까 아버지도 저희 회사 하나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자꾸만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는 담당자가 일정이 많아서 그런다. 아니면 이번 주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인원들이 다 거기로 가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고요. 사실 아버지한테 말한 프로젝트 건은 기간이 널널해서 딱히 당장 공사를 시작할 이유가 없는 건이었거든요. 물론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면 좋지만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었죠. 그럼 이렇게 시간을 끌면 대체 저한테 뭐가 이득이냐고요? 당연히 저도 득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처럼 작은 철물 유통회사들은요, 한 번에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가 확실하지도 않은 마당에 자재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전 이 점을 노린 거죠. 큰 거래건이 물려 있으니 아버지는 저희 회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건만 잡으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느라 본인이 저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다 아버진 회사를 세우면서 그간 갚았던 빚도 잊었는지 다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 한 푼이 아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거래에서 값은 바로 저.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였으니 저는 그저 느긋하게 시간만 보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싶을 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자세하게 말해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회사가 아주 유리한 측면으로 적힌 계약서였어요. 연희야, 이거 정말 이번에 하기로 했던 건 계약서 맞니? 네, 직원이 방금 뽑아줘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뭐 이상한 부분이라도 있나요? 아무리 봐도 이건 수익 배분이 너무한데. 이거 좀 한번 다시 봐볼래?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디가 그렇게 이상한데요? 여기 말이다, 여기. 아무리 그래도 이 공급률에 이 정도 수익률은 너무하지 않니? 아무래도 저희도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이번 계약건만 잘 처리가 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계약건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그냥 이대로 가죠?
제 말에 솔깃한 아버지는 그대로 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어거지긴 하지만 받아들이더군요. 솔직하게 말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회사랑 계약하지 않으면 막말로 당장의 대출이자 갚기도 어려울 것이고 어디 다른 곳이랑 거래를 한다 해도 저희만큼 많이 쳐주는 곳도 없을 테니까요. 즉, 제 회사랑 계약을 안 하면 지금 다시 빚까지 내서 세운 자기 회사가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엄마를 괴롭혔던 2인 중 1명, 아버지를 향한 첫 번째 복수는 일단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다음으로 찾은 건 바로 또 다른 한 사람, 상간녀였습니다. 앞서 흘러가듯이 살짝 이야기는 했지만 혹시나 놓치셨을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해드리자면요. 상간녀는 이미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기도 전에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 아버지를 처음으로 봤던 하청업체라는 곳에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렵에도 주위 동료들한테는 따로 잘 지내는 것처럼 소개했지만 진작에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부부는 아주 끼리끼리라고 둘이서 돈만 밝히던 사이였으니 오죽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이 상간녀란 사람은 지겹지도 않은지 또 돈 좀 있다는 사람을 찾아서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애까지 딸린 남자랑 말이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먼저 가신 엄마가 대성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상간녀가 산다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상간녀의 과거를 소문내고 다니기 시작했죠. 법적으로 절 고발하면 어쩌냐 싶으시겠지만 이때 저는 명예훼손 따위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당연히 그깟 명예훼손보다 당장 이 여자 때문에 불행해야만 했던 제 어린 시절과 엄마의 고통을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으니까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들쑤시며 소문을 내고 다닌 게 효과가 뛰어났던 모양인지 상간녀는 어떻게 절 찾아서 회사까지 와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여기 이연이라는 년 있어? 이연이라는 년 있지? 당장 튀어나와 당장! 제가 이연희인데 왜 남의 회사에 찾아와서 상스럽게 고함을 이렇게 지르시죠? 뭐? 상스러워? 야, 네가 한 짓은 어디 자랑스러워서 그런 말 하는 모양이지? 왜 사람 소문을 이상하게 내고 다녀?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알아? 명예훼손? 할 테면 어디 한번 법정에 같이 가서 싸워보든지요. 당신도 똑같네. 날 못 알아보는 거 보니 당신도 똑같아. 잠깐,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고? 가만히 있어봐. 연이, 설마 너 예전에 그 인간 딸 김연이? 김씨성은 버린 지 오래죠. 제가 그딴 인간 성을 왜 써요?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디 법정에서도 그간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상간녀는 제 정체를 알고 날뛰기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 했죠. 경찰은 무서운지 그대로 꽁무니를 빼더군요. 그리고 제가 상간녀에 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전에 왜 아버지와 상간녀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을 때 아버지는 사업을 접고 상간녀의 사업을 도왔다 했잖아요. 그때 사업이 영 시원찮았는지 상간녀가 그 동네에서 아버지 몰래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한 명당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그게 돈을 빌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모아두고 보니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3,200만 원은 됐으니. 그래서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만들어서 연락을 돌렸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튀었던 여자가 제게 찾아왔었다고 말이죠. 다음 날이 되니 몇 명이 저희 사무실을 찾기에 당연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때 얻은 상간녀의 정보를 통해 자신들도 단체 소송을 시작하겠다 이를 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받으시라 저희 회사에서 자주 찾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도움을 드렸죠. 자, 그럼 상간녀에 대한 복수의 서막은 이쯤이면 일단 갈증이 좀 풀리셨을 것 같아 아버지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요.
조건이 좋지 않은 계약을 진행한 아버지였지만 아무튼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싱글벙글 아주 행복해 보였는데요. 그때쯤 저는 한번 그 행복을 꺾어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아버지란 인간은 펄쩍펄쩍 난리가 났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게 따져 물었지만 전 어깨만 으쓱했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고객이 아버지 회사랑은 일하기 싫다는데 아버지가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안다고 그래? 그럼 이제 들어갈 공사 자재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너만 믿고 내가 미리 다 구매해놨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알 바가 아니죠. 제가 미리 사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안 돼, 안 돼. 그거 산다고 다음 달 써야 할 돈까지 다 끌어다 썼단 말이다. 아버진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으며 이번만 어떻게 도와달라 싹싹 빌더군요. 그렇게 굴어봤자 제가 아버지를 도와줄 생각은 단 1%도 들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결국엔 여윳돈 조금 빌려주는 대신에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억울하게 갚았던 금액까지 몽땅 갚으라 말을 했죠. 아버진 당연히 이게 뭐냐며 방방 뛰었지만 제가 당신 때문에 이 돈을 갚았다고 어린 시절 아픈 딸 병원비 한 푼이 아까워서 바람까지나 도망간 사람이 양심도 없느냐 하니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죠. 전 그렇게 아버지란 인간의 경제적인 기반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 돈 때문에 망하게 만들어버리니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더 열받으려고 자기와 헤어진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 애까지 보살피며 잘 사는 중이라 소식을 전해줬더니 아주 속이 갑갑하신지 그대로 제가 알려준 집에 쫓아가더라고요. 본인이랑 이혼한 상간녀 집 말이죠. 아버지도 상간녀한테 억울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간녀 사업으로 진 빚을 본인이 억울하게 갚느라 허송세월 많이도 보냈으니까요. 그러자 상간녀가 찾아와서 아주 대놓고 욕을 해대는데 저는 그것들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남겨서 증거를 만들었죠. 미리 회사 회의실에 홈캠을 설치해놨거든요. 저번 갑작스러운 방문 역시도 그 증거들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회사 직원들에겐 다 설명해 두었고요. 제가 그 여자에 대한 증거를 잡고 싶은 거지 애꿎은 직원들 회사 생활까지 알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이후 상간녀는 정말 자기가 한 말대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고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옛날 일에 대한 증인으로는 당시 당사자였던 아버지를 세웠고요. 사정이 급해진 아버진 제가 한 500만 원 갚을 금액은 깎아드릴 수 있다고 하니 잽싸게 딜을 받아들이더군요. 당연히 아버지의 등장에 법정은 시끄러졌고요. 상간녀는 이 자리에 아버지가 나타날 줄 몰랐으니 아버지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사색이 되어갔죠. 바로 이게 제가 원한 그림이었어요. 당연히 상간녀와 결혼한 남자는 자기 아내라는 사람의 과거까지는 전부 몰랐을 테니 바람나서 도망까지 갔단 이야기를 듣더니 충격을 단단히 받은 모양이었고 상간녀는 하얗게 질려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죠. 다행스럽게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처벌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상간녀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부탁한 대로 이야기를 잘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해선 안 됐지만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과 어찌되었든 아버지란 인간이 말해준 진실 덕에 명예훼손이라는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상간녀는 본인이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 의해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은 죄는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뒤로 아버지의 빚을 실제로 말한 금액만큼은 탕감은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본인이 저지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미리 구매한 자재들을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다른 계약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나 싶었지만 끝내 망해버리더군요. 끝에 가선 제 도움도 달라 빌었지만 전 차용증 금액도 못 갚는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매몰차게 아버지를 뻥 찼습니다. 이렇게 제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마지막에는 다들 속이 시원했을 것 같은데요. 복수가 끝난 후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제 어렸을 적 병간호 일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복수를 하지 말라던 그 말만은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 싸움은 저 스스로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아버지였던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저도 복수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제 나름대로의 가족을 꾸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다음에는 행복한 제 가족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